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1살이 된 박성재라고 합니다.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살면서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고 믿는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결혼 후 오랫동안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처가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장남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 주셨고, 저 또한 장모님을 친어머니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 했는데, 장모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이 떠난 후 가장 걱정된 사람은 제 처형이었습니다. 처형은 몸이 불편하여 오랫동안 집에서 생활해왔고, 장모님이 그녀를 돌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처형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형은 저희에게 폐가 되기 싫다며 요양원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처형을 가족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결정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선뜻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야 당연히 어머니를 모시며 처형과 함께 지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생활을 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설득했고 결국 우리 집에서 처형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시댁과 처가 쪽 반응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 남편이 처가 식구를 끝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며 반발이 심했습니다. 심지어 제 형제들까지도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처가 쪽 친척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오히려 비아냥거렸습니다. 처형이 앞으로 살 곳이 걱정이라면서도 정작 누구도 그녀를 돕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더더욱 제 결정을 굽힐 수 없었습니다. 처형과 함께 살기로 한 후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갈등이 서서히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내와 처형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음식 취향이 다르다거나 집안일을 분배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 감정이 쌓여갔고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점점 난처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주변에 낯선 남자가 서성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었지만 며칠 동안 계속해서 같은 사람이 집 근처에서 보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저희 집을 바라보거나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형이 그 남자를 보고 난 후부터 갑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희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괜찮다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처형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제부 이 편지 꼭 열어보세요. 그 말만 남기고 처형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평소 말이 없고 조용한 처형이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편지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형이 우리 집에 들어온 후 처음 몇 주 동안은 큰 문제 없이 지냈다. 가족이 늘어난 만큼 생활의 변화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며 적응해 나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집안에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었다. 처형은 몸이 불편한 탓에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돕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최대한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하려 했다. 작은 반찬을 만들거나 세탁물을 정리하는 등 나름대로 도움이 되려 했다. 나는 그런 처형이 안쓰러워 자주 도와주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도 많이 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형이 오기 전에는 아내와 단둘이 오랜 세월을 지내왔기 때문에 사소한 말에도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곤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내가 처형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어딘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싶었지만 점점 대화 중에 한숨을 쉬거나 가끔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일이 많아졌다. 어느 날 저녁 일이었다. 나는 퇴근 후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다. 아내와 처형도 함께 식사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내게 물었다. 당신 요즘 너무 처형만 챙기는 거 아니야? 나는 순간 당황했다. 별다른 의미 없이 한 행동들이었는데 아내는 그렇게 느낀 것이었다. 내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아내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요즘 나보다 처형을 더 신경 쓰는 것 같아. 혹시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도 모르게 점점 서운해져 가는 게 사실이야.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점점 더 힘들어. 아내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동시에 어딘가 억눌린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욱 조심하려고 노력했다. 처형을 도와주면서도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와 처형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은 점점 커져갔다. 작은 문제도 서로에게 나를 세우는 일이 많아졌고 나는 그 중간에서 점점 지쳐갔다. 그 무렵부터 집 주변을 배회하는 낯선 남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서성이곤 했다. 그가 누구인지, 왜 우리 집 근처를 맴도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남자를 본 이후부터 처형이 갑자기 말수가 줄고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이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용기를 내어 처형에게 물었다. 처형 요즘 뭔가 신경 쓰이는 일 있어? 하지만 처형은 고개를 저으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하지만 나는 처형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늦은 시간이었다. 나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아내는 이미 잠자리에 든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처형이 조용히 내 방으로 찾아왔다. 그리고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처형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본 나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처형은 내게 봉투를 내밀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부, 이 편지 꼭 열어봐요. 하지만 지금 말고 혼자 있을 때 꼭 읽어야 해. 나는 순간 당황했다. 봉투를 건네고 난 후 처형은 서둘러 자기 방으로 돌아가 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도대체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처형이 그렇게까지 신신당부하는 것일까? 그 순간 문득 떠올랐다. 며칠 전부터 우리 집을 서성이던 그 남자. 그리고 처형이 그를 본 뒤 급격히 변해버린 태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 봉투 속에 담긴 내용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나는 한참 동안 봉투를 들여다보았다. 처형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편지를 지금 당장 읽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처형이 혼자 있을 때 읽으라고 했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아내가 깨어 있을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편지를 읽기 시작한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몇 줄을 읽기도 전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글씨는 처형이 쓴 것이 분명했지만 내용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나는 눈을 부릅뜨고 글자를 하나하나 다시 읽어 내려갔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큰 충격이 밀려왔다. 처형은 자신이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내게 털어놓고 있었다. 그녀가 왜 몸이 불편하게 되었는지, 왜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까지 불안해했는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며칠 전부터 우리 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는 그 남자의 정체였다. 처형은 젊은 시절 큰 사랑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였다. 부모님의 반대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로도 서로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살아왔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었다는 것을. 하지만 아이를 지킬 수 없었다. 부모님께 사실을 알릴 수도 없었고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일이었다. 결국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다. 그 일로 인해 처형은 큰 병을 얻었고 몸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다 그때의 충격과 후유증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지금까지 처형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는 처형을 잊지 못하고 결국 그녀의 행방을 알아내 찾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처형은 그를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남자가 자신의 앞에 나타난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눈을 마주쳐야 할지 자신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내 심장을 더욱 세차게 뛰게 만들었다. 제부 나는 이 집에서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나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지는 걸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나도 더 이상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부가 한 가지만 약속해 줬으면 해요.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선택을 해주세요. 나는 손에서 편지를 놓을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만약 내가 처형을 붙잡는다면 그녀는 평생 이 집에서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할 것이고 만약 그녀를 보내준다면 나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없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나 혼자 결정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처형이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가족을 위한 선택을 해야 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알 수가 없었다. 편지를 읽기 전까지는 처형이 단순히 몸이 불편한 가족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녀의 지난 세월을 알게 되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아내와 처형 사이의 미묘한 갈등을 떠올리자 선뜻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만약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처형을 이해할까? 아니면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생길까? 지금까지 서로가 조심스럽게 유지해온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섰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일찍 출근을 했다. 집에 있으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편지 속 문장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제부 나는 이 집에서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나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지는 걸 볼 수 없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나는 결국 일을 멈추고 혼자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처형이 원하는 대로 그녀를 떠나보내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족으로서 함께해야 할까? 결국 나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처형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생각을 정확히 듣고 싶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거실에는 아내가 혼자 앉아 있었고 얼굴이 굳어 있었다.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아내는 천천히 나를 쳐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처형이 집을 나갔어. 나는 순간 멍해졌다. 집을 나갔다고 그녀가 스스로 나갔다는 말인가? 아니면 누군가 데려갔다는 뜻인가? 나는 급히 처형의 방으로 달려갔다. 강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처형의 짐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걸 미리 준비한 듯이 보였다. 나는 침대 위에 놓인 작은 쪽지를 발견하고 황급히 손에 쥐었다. 제보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행복하세요. 나는 손에 힘을 주었다. 쪽지가 구겨질 정도로 손이 떨렸다.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일까? 그녀가 정말 그 남자를 만나러 간 것일까? 아내는 내 표정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 혹시 알고 있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아내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결심한 듯이 입을 열었다. 우리 처형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이야기를 끝마쳤을 때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난 솔직히 처음엔 처형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반대했어. 당신이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야 알겠어. 당신이 왜 그랬는지.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나는 처형이 떠난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정말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아갔을까? 아니면 또 다른 고통 속으로 들어간 것일까?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핸드폰을 들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처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이내 자동응답으로 넘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서 깊이 한숨을 쉬었다. 이제 정말 그녀를 떠나보낸 것일까? 나는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처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메시지도 남겼지만 읽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직접 그녀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디로 갔을지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우선 처형이 평소에 자주 가던 곳들을 떠올렸다. 그녀가 장모님과 함께 다녔던 시장 동네 공원, 그리고 병원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처형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병원에서 그녀의 진료 기록을 확인해 봤지만 최근 내원한 기록이 없었다.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처형이 몸이 불편한데 혼자서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그 남자를 만나러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던 중 나는 문득 한 곳이 떠올랐다.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가끔 다녀오던 작은 절이었다. 장모님은 힘들 때마다 그곳을 찾았고 처형도 가끔 따라가곤 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는 바로 그 절로 향했다. 절에 도착하자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참배를 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처형을 발견했다. 그녀는 장모님 영정 사진이 걸려있는 공간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순간 마음이 먹먹해졌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다.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한참 후 처형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부 오셨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도 내가 왜 왔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녀가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 처형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날 찾아왔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는 마주해야 한다는 것도. 하지만 도망치고 싶었어요. 너무 오래 숨겨온 일이라 이제 와서 다시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처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는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처형이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나는 그녀가 본인을 위해서 이 선택을 했다고 믿고 싶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 고통받지 않기를 바랐다. 처형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부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제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만약 제부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아직도 숨고만 있었을 거예요. 나는 처형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처형, 이제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언제든 처형의 편이 될 거예요. 그날 이후 나는 처형이 그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다. 그 후로도 나는 가끔 처형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녀는 조금씩 변해갔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런 처형을 보며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가족을 위해 한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후회는 없었다. 나는 내 방식대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나는 지금도 가끔 그날의 일을 떠올린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 가족이란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라는 것을,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그때 그 선택을 했고 지금도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는다. 처형이 떠나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 처음에는 허전함과 걱정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처형은 새로운 삶을 선택했고 나는 그것을 존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안부가 궁금할 때가 많았다. 처형이 떠난 후에도 나는 가끔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녀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짧은 문자만 보내곤 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처형은 그 남자를 만나 대화를 나눴고 오랜 오해를 풀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막상 마주하고 나니 그때 왜 그렇게 도망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남자는 여전히 처형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처형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게 되자 많이 울었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만약 처형이 조금 더 일찍 용기를 냈다면 그녀의 인생은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처형이 자신의 삶을 다시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내도 처음에는 처형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도 점점 변해갔다. 나와 대화를 나누면서 점차 처형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녀를 응원하게 되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사실 처음엔 나도 처형이 떠나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 처형도 자기만의 인생을 찾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당신이 그걸 도와줬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나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란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라고 믿었지만 때로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아침. 나는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초인종 소리를 들었다. 문을 열어보니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다. 바로 처형이었다.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여전히 여린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다. 표정이 한층 밝아 보였고 무엇보다 눈빛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처형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부 오랜만이에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리고 꼭 한번 다시 뵙고 싶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다가 결국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서 와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형은 여전히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삶을 되찾아 가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심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아내는 내게 말했다. 당신이 처형을 끝까지 믿어준 게 맞았어. 처음엔 나도 반대했지만 결국 당신이 옳았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나는 옳고 그름을 떠나 그저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변해갔다. 처형은 새로운 삶을 찾아갔고 아내와 나는 다시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더 솔직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이란 때로는 곁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지금도 가끔 그날 밤 처형이 내게 건넨 봉투를 떠올린다. 그 편지를 읽었던 순간 내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복잡했던 그때.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내 방식대로 가족을 지키려 했고 그 결과는 결코 나쁘지 않았다. 어느 날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되뇌었다. 가족이란 결국 서로를 믿어주는 것이구나.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나는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간다. 처형이 떠난 후 시간이 흘렀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가끔 처형을 떠올렸다. 그녀가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 것이 잘한 선택이었을까? 혹시라도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으로 내게 보였던 그 눈빛을 기억하면 그런 걱정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때 분명한 결심을 한 얼굴이었다.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었다. 나는 어느 날 아침 우연히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그날 밤 처형이 내게 건넸던 편지를 다시 발견했다. 나는 한참을 그 편지를 들여다보았다. 다시 펼쳐 읽을 필요는 없었다. 내용은 이미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편지를 손에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때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그 편지를 천천히 접어 다시 서랍 속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갔지만 결국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구나. 아내도 한동안 조용했다. 처음엔 나처럼 처형의 선택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받아들이는 듯했다. 언젠가 아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처형이 떠나는 게 맞았던 것 같아.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결국 본인을 위한 선택을 한 거잖아. 난 그게 용기라고 생각해. 나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처형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랜만이었다. 그녀는 짧은 문자로 잘 지내고 있다는 인사를 전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바로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네,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제 선택을 지켜나갈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안심할 수 있었다. 비록 우리가 한 집에서 함께 살지는 않지만 이제 처형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내와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묶어두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곁에 있어 주는 것보다 믿고 보내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 나는 가끔 아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러다 문득 처형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서로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녀를 만날 날이 오겠지 라고 말하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오늘도 변함없이 일어나고 식사를 하고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삶은 그렇게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며 가끔씩 지난 일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는 미련이나 후회가 남지 않았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나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계절이 또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변화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삶이란 그런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니까.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다시 하루를 시작했다.